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토론이고요. 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제 옆에 계신 김동철 노동자연대 활동가이시고요. 지금까지 그 노동자연대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결과관지 마르크스 21이라는 그 잡지에 그 관련된 쟁점을 기고해 오신 그런 동지십니다. 박수로 발제자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을 때 사진입니다. 되게 이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박근혜가 만들어낸 모든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반면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잔뜩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퇴진운동이 그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 그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노동자들이 그 퇴진운동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고유의 요구를 내세우고 그 투쟁하는 것, 그것을 아마 제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87년에 그 악몽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의 한국 노동계급은 그 6월 항쟁과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지배자들에게 분명히 아주 각인시켰던 때였죠.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부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87년 투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6월 항쟁과 7, 8, 9월 그 노동자 대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6월 항쟁과 7, 8, 9월 그 노동자 대투쟁을 연속적인 그 과정에 있는 그 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그 태어났고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그 상호 결합을 통한 그 대중투쟁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중파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항쟁과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주도력이나 아니면 요구나 그 어떤 투쟁 방식 등의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지만 연속선상에 있는 대중파업의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개혁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6월 항쟁만을 그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을 주로 그 강조하는 노동자주의 경향에서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만 이야기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두 투쟁의 그 사이의 그 단절이나 어떤 분리 이런 것이 아니라 둘 간의 연속성, 결합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아래로부터의 관점, 즉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6월부터 그 9월까지 있었던 대중파업을 통해서 한국 노동계급은 조직이나 의식 그리고 자신감 면에서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수많은 투쟁들을 통해서 그 발전해 오긴 했지만 그 87년은 이전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질적 비약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마르크스주의 그 용어를 빌리면 한국 노동계급은 즉자적 계급에서 그 대자적 계급으로 발전하는 그런 거대한 걸음을 87년에 그 내디딘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이 과정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6월 항쟁과 그리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 1월 달에 박종철이 그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게 되죠. 이것은 분명 그 6월 항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2월 2일 날 있었던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뻔뻔스럽게도 사고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더 분노케 했죠.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 정당성 없는 그런 군부 독재 정권이 아무 죄 없는 그런 학생을 잡아다가 죽인 일은 대중의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87년 수개월 동안의 그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이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항쟁과 그 직후 벌어진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투쟁의 그 누적적인 결과다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 나온 로자 룩셈부르크가 쓴 대중파업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로자 룩셈부르크는 1905년 혁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이 혁명이 어느 날 그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896년에 있었던 그 페테르부르크의 직물 노동자 파업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투쟁들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그 노동 계급이 획득한 내적인 그 정치적 발전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은 한국 노동 계급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그 폭압적인 박정희 유신 체제 속에서도 끈질기게 지속된 노동자들의 그 투쟁의 그 전통 속에 YH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죠. 그리고 79년 이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마 항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지배자들의 이 부마 항쟁을 통해서 지배자들의 내분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박정희가 죽게 되죠. 이후 지배자들의 그 분열을 뚫고 분출한 투쟁들의 그 정점에 광주 항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항쟁은 그 물리적으로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80년대 노동계급 운동은 광주 항쟁을 계기로 정치 조직적으로 더욱 강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을 쓴 구혜군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역설적으로 한국 노동계급 운동은 전두환 정권 첫 1년 동안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학생, 노동자 재야 집단들이 80년의 패배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 학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숙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좀 정확한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항쟁의 여파로 군부 독재에 목숨 걸고 싸우고자 하는 많은 투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인식한 투사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전두환의 그 폭압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도 끈질기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 70년대에 그 투쟁을 통해서 수립된 그런 민주노조들을 파괴하려고 그 시도를 하자 이에 맞서서 원풍모방의 그 민주노조를 건설해왔던 70년대 그 노동자들은 82년 10월까지 80년에 그 광주항쟁을 진압하고 이제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들어섰으니까 그 이후에 82년 10월까지도 격렬하게 투쟁을 벌입니다. 그 매우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영등포 일대에서는 아주 격렬한 가두 시위도 벌였죠. 그리고 83년도에는 82년에 비해서 노사 분규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초 그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위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투쟁도 계속되죠. 그래서 당시에 뭐 그 학교에는 학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학이라고 불렸냐면 처음에 그 학생들을 이제 선동하고 집회를 그 이끌기 위해서는 하고요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해야 하는데 하다가 그 경찰이 덮여가지고 덮쳐서 잡혀가는 바람에 나중에 학이라고 불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만큼 그 시위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계속됐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뭐 옥상에다 밧줄을 묶고 내려오면서 그 유인물 뿌리고 구호 외치고 그랬던 게 이제 당시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위 규모와 시간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죠. 83년 6월 달에 국회에 제출된 그 정부 자료를 보면 83년 그 6월 이전에 교내 시위와 집회가 이제 128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년, 그러니까 82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 폭압만으로는 대중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83년 12월 달에 취해진 이 유화 조치라는 것은 이런 점증하는 저항의 분위기를 그 달래고자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화 조치란 그 구속자들을 석방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그 학내에 상주시켰던 경찰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그 유화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이 군사 정권은 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저항이 사그라들기를 바랐겠지만 역사란 항상 뭐 지배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유화 조치는 투쟁을 오히려 더욱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합니다.
83년에 비해서 84년에는 노동자 투쟁과 노동조합 그 건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건설의 성과를 내기도 하죠. 84년 그 9월 달에는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그 합법성 쟁취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한 그 노동자와 학생들은 80년 그 5월 이후로 가장 그 큰 규모의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85년 2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패배하면서 노동자들의 그 저항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5년 노동쟁의는 전년에 비해서 120%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 파업은 이후 폭발적인 그런 노동자 투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두환 정권은 점점 그 증가하는 저항의 물결을 억누르기 위해서 본격적인 이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86년에 그 시국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7,250명이었고 이 중에 4,610명이 구속이 됩니다. 대검 분석에 의하면 이 86년 구속자는 85년에 비해서 2.5배 증가한 수치라고 제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민청년 의장이었던 이제 김근태에 대한 고문 사건, 그리고 부천서에서 있었던 성고문 사건, 아니면 건국대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 그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 이제 민청년에 대한 탄압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급진적인 학생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추위와 이제 연결시켜서 조직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탄압을 진행을 시켰는데 당시에 그 증가하고 있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 간의 그 투쟁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취해졌던 그런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민추위와 연결시켜서 탄압하면서 그 민추위에 연결돼 있던 그런 학생들도 많이 구속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종철의 선배인 그 박종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선배를 잡기 위해서 박종철을 그 잡아다 고문하다가 그런 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86년 5월 3일 날 인천에서 그 좌파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격렬한 가두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 투쟁 이후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이 그 좌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하면서 그 와중에 그 권인숙 씨가 이제 연행되죠. 당시 이제 학생 출신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뭐 위장 취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노동자를 그 연행해서 고문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건국대 사태는 86년도에 그 급속하게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그 NL 경향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의 그 NL 경향이라고 하는 그 NL 경향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학생 투쟁체라고 할 수 있는 애학투라고 했는데 애학투의 결성식을 이제 건대에서 열고 있었던 거를 이제 경찰이 그 가둬놓고 탄압하면서 거의 1,200명 이상의 그 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낸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86년 그 본격화된 그 전두환 정권의 포갑 때문에 학생 운동이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 공안당국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학생 운동이 향후 10년 동안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할 지경이었죠. 이 때문에 일부 운동권은 87년 그 6월 이전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대중의 분위기는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신문은 다소 침체한 듯 보이는 대학의 분위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라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86년 그 5월 3일 날 있었던 그 5.3 인천투쟁도 그 군사 독재와 한판 맞붙어서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부 독재는 이 투쟁을 빌미로 해서 탄압을 강화시키긴 하지만 증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지는 못했죠. 박종철 고문치사에 그 항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2월 7일과 그 3월 3일 집회, 두 번의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가 대중적인 투쟁으로 뭐 발전을 하진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이전과는 틀리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뭐 그 지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사람들의 자신감이 그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평소와는 틀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증가하는 자신감은 그 앞에서 설명한 그 배경들과 함께
그 경제 호황이라는 조건도 크게 작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미 85년 그 대우 자동차 그 파업이 이러한 상황을 미리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낸 그 회사에 그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해서 그 요구 조건을 따낸 것이죠. 그리고 뭐 이철이 장영자 사건 같은 뭐 정권 핵심과 그 연결된 그 부패 사건과 뭐 빈부 격차 등 여러 가지 그 이 경제적 조건들, 불만들 이런 것도 군부 독재에 대한 그런 누적된 그 불만도 그 투쟁의 배경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6년 초에 있었던 그 필리핀에서 일어난 대중 투쟁, 즉 독재자 그 마르코스를 그 몰아냈던 그런 피플 파워라고 이야기했던 그 투쟁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소식을 그 퍼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필리핀처럼 이런 자신감이 늘어났던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은 그 대중의 그 자생성이 폭발했던 때이기도 했지만 6월 항쟁으로 가는 과정은 수많은 의식적 노력들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우자동차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 10여 명의 그 소수 활동가들이 투쟁을 그 조직하기 위해서 그 84년부터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그 결과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7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그 대학에서 학내 쟁점으로 투쟁들이 벌어집니다. 4월 달에는 서울대와 그 부산대에서 징계 문제 그리고 학내 언론 독립 문제 등을 놓고 점거 나 아니면 집회, 대중 집회가 열려서 승리를 얻어냈거든요. 이러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5월 달부터 가두 시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군부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연합 조직인 서대협이나 그리고 6월 항쟁의 가두 투쟁에 선두에 섰었던 이제 서학협 이런 것이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6월 달에 들어서는 학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집회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단식과 삭발 등 선전선동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6월 5일 날 그 연세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14개 고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에 60대회에 참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를 합니다. 그만큼 그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9일 날에는 60대회 출정식을 미리 열기도 하죠. 여기서 그 이 과정에서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6월 항쟁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87년 그 상반기에는 울산의 그 현대 계열사와 창원의 뭐 대우중공업 그리고 거제 대우조선소 등에서 노동자들의 그 집단 행동과 그 노조 건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런 투쟁과 노조 건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이후 대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6월 12일 드디어 마주보고 달리는 두 개의 열차가 충돌하는 날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날 그 잠실 체육관에서는 민정당 그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죠. 전두환 정권은 그 대중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군부 독재를 지속하기로 그 결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에서는 60년 4.19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죠. 거리 곳곳에서 경찰은 그 무장 해제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 경찰 간부의 말처럼 경찰로서는 가장 힘들고 길게 느껴졌던 그런 하루를 보낸 것이죠. 22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경찰이 아예 시위 진압을 포기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군부 독재에 그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진 반면에 전두환 정권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6월 13일 그 시국 관련 책임자들이 참여한 그 회의에서 전두환은 시위 대중은 사생 결단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경찰력의 한계를 본 그 전두환 정권은 군 투입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우왕좌왕하죠. 대중투쟁의 그 파고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군을 투입할 경우에 오히려 군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원된 사병들이 이 투쟁 시위대 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죠.
미국도 이제 개입을 했는데 19일 2시에 레이건의 그 친서가 전두환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 내용은 이제 군 투입에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미국이나 전두환이나 대중 투쟁의 파고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군을 투입할 경우에 그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군부 독재가 망설이는 사이에 그 시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6월 18일과 그 26일 집회는 6월 10일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이 대중투쟁의 도도한 물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6월 항쟁의 그 상층 지도부는 국민운동 본부였죠. 국민운동 본부는 그 부르주아 야당을 포함해서 제야와 뭐 학생운동 등을 포괄하는 계급 연합 조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국민운동본부에 그 참여한 것은 야당도 그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이제 탄압받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야당이 원하는 그 정치적 양보를 할 의사가 없음이 되게 이제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13 호원 조치 그 자체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바였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그 야당인 민주당은 6월 항쟁 기간 내내 동요하면서 일관되게 투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투쟁을 그 전진시키기보다는 정치 협상을 통해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월 10일 이후 민주당은 이미 원내 복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일 김영삼은 등원을 선언하기도 하죠. 이 야당의 우유부단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당을 향해서 그 비상조치설을 퍼뜨리면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동요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조치 춘위 쿠데타설이 이제 가장 크게 돌았던 20일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그 부인인 그 이호의 자서전에서 그 김대중 걸 포함해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아무 할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중투쟁에 호소하기보다 기도를 그 택한 김대중이 단지 이제 기도만을 한 것은 아니죠. 김대중 측은 김영삼 측과 함께 국본 내에서 신중론을 펴면서 대규모 집회 계획을 연기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야당은 노동자들의 그 투쟁이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개혁주의 진영 일각에서 야당의 참여로 소위 그 민주대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동요할 때 실제 투쟁을 전진시킨 것은 주되게 학생과 거리 대중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3번의 대규모 집회 외에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지 않은 그 거리 시위가 매일 벌어졌습니다. 명동 성당과 부산의 그 카톨릭 센터에서는 국민운동본부와 무관하게 농성이 벌어졌죠. 거리 투쟁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투쟁을 이끌었던 대체로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던 좌파들이 거리 운동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6.29 선언은 대중투쟁의 통쾌한 승리이고 이제 성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술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측면을 다 보면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 대중의 분위기는 7월 9일 그 이한열 장례식이 잘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6월 항쟁보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그 자신감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이죠. 하지만 명확한 목표는 없었고 청와대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 체류탄을 쏘자 대부분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승리감 속에서 그 민주화의 이행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 좌파 중에 그 다수였다고 할 수 있는 NL 같은 경우에는 6.29 선언이 승리라는 측면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서대엽의 평가는 직선제를 혁명적 슬로건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선거에서 그 부르주아 야당을 통한 군부 독재 종식과 그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그 주장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초점은 개헌과 그리고 선거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좌파였다고 할 수 있는 이제 CA 경향 같은 경우에는 6.29 선언은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타도를 통해서 모종의 그 민중 정부를 구성하고 재헌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7월 1일 날 군부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가두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 종식이든 아니면 군부 독재 타도든 중요한 것은 그 군부 독재를 진정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누구이고 그들의 힘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좌파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노동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은 단지 6.29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6월 항쟁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에 그 미조직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 군부 독재를 무릎 꿇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후 노동자 투쟁의 주요한 그 연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항쟁은 단지 학생들 또는 중산층의 투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가자들의 구성은 노동자와 중간 계급 그리고 부르주아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그 다양한 계급들이 참여한 민중 항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죠. 중산층이라고 중산층의 그 대표적인 참여 집단이라고 그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넥타이 부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 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항쟁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그 노동자들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죠. 6월 10일 그 마산, 익산, 인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3권 쟁취나 아니면 임금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지 그 소극적인 그 개인들로만 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 등의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은 집회와 투쟁을 오히려 주도하면서 집단적인 그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작업장 안으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천의 한독금속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6월 항쟁이 한창이었던 그 6월 12일 날 그 5월에 있었던 낮은 임금 인상에 항의해서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에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7월 달에는 노동조합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죠. 부산의 그 사상공단 노동자들은 6월 18일 그 집회에 그 잔업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죠.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그리고 집단적인 움직임은 전두환 정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 투입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군부 독재에 무릎을 꿇린 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그 군부 독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노동자 대투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7월부터 이 9월까지 몇 달 사이에 그 3,311건의 파업이 벌어집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그 87년 이전 그 20년 동안 발생한 전체 파업 건수를 능가하는 그런 수치였죠. 그야말로 이제 10년을 하루에 뛰어넘는 거대한 대중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그 전국적이었고 또 전산업적이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울산과 그리고 남동 해안 공업지대를 거쳐서 구미, 대구, 포항을 거쳐서 강원도, 광산 지역을 거쳐서 호남 지역으로 그리고 중부의 그 경공업 지역을 휩쓸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파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중화공업에서 경공업으로 그리고 광공업에서 운수, 부두, 그다음에 판매 서비스직 등으로 번져나가서 전 산업적인 파급력을 미치면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파업은 95% 이상이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체 행동을 그 제약하는 여러 가지 법 조항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노동자들은 쟁의 발생 신고나 아니면 냉각 기간을 무시하고 그 일단 파업이나 직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힘을 충분히 과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임했던 과정을 밟았죠. 그래서 선파업 후 협상이라는 그런 용어가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나온 요구 사항은 모두 그 14,957개였습니다.
이전에 계속 쌓여왔던 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그 요구를 내세우지 않고 한꺼번에 그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그 민주주의가 빛을 발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그 비민주적인 제도나 그런 그 집행부는 거의 그 임시총회를 통해서 그 파업 농성 중에 그 일시에 교체될 정도로 노동자들은 투쟁을 지도부에게만 그 맡겨두지 않고 그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87년 봄에 평균 7.5%의 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20에서 25%의 임금 재인상을 요구한 투쟁들을 벌인 것이고 대부분 이 요구를 쟁취를 했죠. 그리고 대부분 당시에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이 응당히 그 받을 몫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노동자들이 파편화되어서 싸우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대투쟁 이전에 노동자들의 상태를 봤다면 틀림없이 당시 노동자들은 싸우기 힘들 것이다 라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투쟁 이후에 한동안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인사고과나 아니면 상여금 차등 지급 등 각종 차별적인 그 조치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죠. 노동자들은 작업반장에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빨리 돈 벌어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컸던 게 사실이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 그 권위주의 정부는 급속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려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수동성과 침묵을 강요해 왔던 게 사실이죠. 작업장에서의 두발과 복장 단속이나 아니면 작업 전 체조를 강조해 왔던 것, 강제해 왔던 것, 이러한 것은 이러한 맥락하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는 그 각종 조치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싸울 수 없었던 것은 아니죠. 노동자들은 파업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그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던 그 경비실을 부숴버렸습니다. 각종 차별적인 조치들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투쟁해서 상당 부분 그 요구를 쟁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8월에는 그 2,500여 건의 파업이 벌어져서 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8월 18일에는 현대 노동자들이 거의 6만 명가량이 각종 그 중장비를 앞세우고 거리를 가득 메웠고 노동부 차관이 울산에 내려와서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8월 22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파업 투쟁 중에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동자 투쟁이 정치화되기 시작할 즈음에 정부는 그 외부 세력 개입 운운하면서 그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파업 사업장들의 협상 타결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9월 들어서 하강 국면에 투쟁이 이제 접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조합을 건설해냅니다. 대투쟁 이후에 그 1년간 4,000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 그리고 의식 자신감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노동자 대투쟁을 평가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중산층을 이반시켜서 문제였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수화시킨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주장들이 있죠. 하지만 우선 우리는 이 중산층,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산층이 화이트 칼라 또는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들도 그 노동자 투쟁에 동참해서 그 노동조합 건설을 했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었죠. 중산층이 중간계급이라면 중간계급은 노동자들의 힘이 강할 때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에서 노동자 투쟁이 한참 고양될 때 상점이나 식당 주인들, 그다음에 약국 주인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산층이 부르주아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들의 계급적 기반이 중소자본가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계급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우리 당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당이 보수화된 것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야당은 직선제 개헌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군부 독재와 끊임없는 타협을 보여주었던 것도 바로 그런 계급적 기반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투쟁을 평가하면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 민중이 주도하는 투쟁이 있어야만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민중에 그 용해시키는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 고유의 요구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민중 속에 개인들로 존재해야만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그 대투쟁은 민주주의적 그 요구라고 할지라도 노동 계급만이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요하는 그 야당과는 달리 노동자들이 거리와 그리고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6월 항쟁의 성과가 그 반동으로 파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평가하면서 6월 항쟁과 연관시켜서 그 87년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87년에 수립된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87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우파 정권을 거치면서 모종의 그 권위주의로 후퇴했다고 그 평가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결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이제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들은 대체로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의 그 정권 교체를 주장을 해왔고, 이제는 개헌이나 아니면 정치 제도의 개선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87년 당시에도 개헌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그런 압력 운동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야의 8인 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소위 압력은 그 발현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의 그 정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것은 그런 헌법 문구보다 현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룩되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87년에 수립된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의 그 제도적인 어떤 틀에 국한해서 바라보면 안 되죠. 87년은 6월부터 9월까지 그 대중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그런 그 이행이 시작된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직선제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그 사회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노동계급의 의식 또한 성장해서 그 정치적 표현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즉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보면 87년에 시작된 이 나라 노동계급의 그 계급적 진출은 전진과 후퇴를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결정적 패배를 겪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편 그 87년에 시작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안착화되면서 노동조합의 그 상근 그 관료층이 생겨나고 노동조합 관료주의나 아니면 개혁주의가 따라서 안착되고 성장해 왔다는 측면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 때문에 투쟁이 이전과는 달리 어정쩡하게 또는 이제 그 불가피하지 않게 그 타협돼서 종료되는 그런 끝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점은 현재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혁명적인 정치와 조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길은 그 노동자들의 고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87년 그 대중파업의 경험을 이어받아서 거리에서의 그 자신감이 작업장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그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전에 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던 어떤 특징들과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그리고 789 노동자 대투쟁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이제 그러니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한국의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돼 왔던 특징은 하나는 이제 국가의 그런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그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미국 뭐 제국주의하고 이제 상당한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가가 너는 이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정비를 해주고 지도해서 그러니까 국가 지도 하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이루어져 왔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강력하게 그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아니면 임금이나 이런 거를 틀어막고 있었던 그런 조건들도 그 한국의 이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의 하나의 어떤 이제 작은 경제 투쟁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정치화되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이제 어떤 폭발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87년 이전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권위주의 정권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투쟁도 어쨌든 그 정치 투쟁과 어떤 경제 투쟁이 상호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87년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와 경제가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정치적 개혁주의가 좀 담당을 하고 그 경제 투쟁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그것이 상호 결합되는 경향이 그 좀 강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둘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그 퇴진운동의 그 성과들을 이어나가서 그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극복하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거리운동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장에서의 투쟁, 즉 노동자들의 고유의 요구를 내세우는 그런 파업 같은 그런 투쟁들이 이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조건들 때문에 그게 쉽게 87년처럼 또는 그 이전처럼 쉽게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리 준비된 어떤 그 혁명적인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철도 그 파업이 박근혜 퇴진운동이 한창 진행됐던 때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특정한 뭐 이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성과도 없이 뭔가 쟁취한 것도 없는데 그 12월 9일인가요? 그 탄핵이 결정될 때인가요? 그때 그 파업이 종료가 됩니다. 즉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압력을 가했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반발을 그 억누르고 그 파업을 강제로 이제 종료시킨 것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전과는 틀리게. 87년대에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그 노동자들의 그 자생성이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는 그런 어떤 노동조합 그 관료층이라든지 개혁주의가 이제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미리 준비된 그 혁명가들이 그 당시에 그 철도 만약에 노동조합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뚫고 그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역사학계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어떤 사건을 역사로 치려면은 한 30년이 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헤겔이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뭐 날개짓을 한다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야지 좀 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역사학계에서도 동의할 만큼의 그 시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습니다. 87년이. 근데 이제 이 30년이 지났지만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87년에 그 형성된 그런 노동 계급의 진출, 아까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연속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속성 그 상에서 이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의 노동조합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그 표현인 여러 가지 뭐 정의당이나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단절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단절을 강조하면서 결국에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7년처럼 그렇게 노동자들이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그 객관적인 조건도 그 노동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그 투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자신감이나 의식, 뭐 조직 이런 것도 안 되고, 따라서 노동 계급만으로는 어떤 그 이 현 시기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그 계급과 함께 그 나아가든지 그러한 계급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바로 지금의 많은 또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87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그런 87년에 형성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즉자적 계급으로서의 그 노동 계급의 그 조건들, 그런 것도 여전히 그 강력하고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고 노동계급은 더욱더 이제 확대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그 노동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투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조직이나 자신감도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그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혁명가였거든요. 그 혁명을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트로츠키가 쓴 10월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라면 이제 그 17년 10월 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17년 이제 10월 혁명을 그 겪으면서 이제 그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트로츠키가 그 생각해서 이제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1905년 혁명을 거치면서 그 러시아의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그맣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노동계급이 실제로는 그 러시아의 짜르 체제를 그 타도하고 그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혁명으로, 즉 노동자 국가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다. 노동계급은 이렇게 이제 정식화 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1905년 혁명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1917년 그 러시아 혁명이 바로 이제 그것을 보여준 것인데, 거기에 그 볼셰비키라는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이 점을 이제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게 바로 10월의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저는 이것이 그 한국의 지금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뭐 혁명 뭐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적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87년에 보여주었던 것은 그 노동 계급이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이고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즉 노동 계급만이 대안이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87년은 보여준 것이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 가능할 것인가? 그 점에서는 그 트로츠키가 강조했듯이 그런 10월의 교훈에서 강조했듯이 그 혁명 조직, 즉 볼셰비키가 했던 그 10월 혁명에서 했던 역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에서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는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